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낡은 연립주택 단지의 반지하 방에서 정만수는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은 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겨울이 아니었다면 더 오래 방치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사망 추정 시점은 3일 전인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간단한 검시가 끝나고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방 안을 수색했습니다. 낡은 옷장 안에는 오래된 신분증과 함께 누렇게 변색된 수형 증명서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박경위는 이를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만수 80세. 전과 기록 있네요. 이제는 퇴색되어 읽기 어려운 종이에는 30년도 더 된 날짜와 함께 폭행, 상해 등의 죄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박경위의 시선을 더 끈 것은 벽장 깊숙이 정리되어 있던 3권의 스크랩북이었죠. 이게 뭐지? 첫 번째 스크랩북을 열자 정연하게 오려붙인 신문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상단에는 날짜와 신문사 이름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2010년 3월 15일 마이너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우현 판사 임명. 그 옆에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젊은 남성이 법복을 입은 채 임명장을 받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스크랩북에는 정윤서 변호사, 대형 로펌 합류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고, 세 번째에는 정성우 교수 흉부외과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아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경위, 이것 좀 보세요. 동료 경찰이 발견한 것은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새 아이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 나왔어요. 뒷면에는 우현 초등학교 입학, 윤서, 유치원, 성우 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스크랩북의 인물들과 사진 속 아이들이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박경위는 사진과 신문 기사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은 노인과 성공한 이 세 사람의 관계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노인은 혼자 이런 곳에서 생을 마감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스크랩북을 그토록 소중히 간직했을까요? 연락처는 찾았나요? 아직 없습니다. 전화기에 저장된 번호가 몇 개 있는데 확인 중이에요. 박경위가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마지막으로 걸려온 전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국민은행 대출팀이라는 이름으로 약 한 달 전에 걸려온 전화였죠. 그 외에는 들어오는 전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발신 기록에는 3개의 번호가 반복적으로 있었지만 대부분 부재 중이거나 짧게 통화된 기록뿐이었어요. 박경위는 이 번호들을 메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약통들이 있었습니다. 고혈압, 당뇨약, 그리고 진통제까지. 정만수는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유족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위가 메모한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 전화가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겨울바람은 반지하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는 그 방에 정만수의 흔적만이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박한 장례식장, 사무실. 정만수의 영정사진 앞에는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동네 노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 3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선 사람은 키가 큰 남성이었습니다. 정우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검은색 정장과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이 그의 엄격한 성격을 드러내는 듯 했어요. 그의 뒤로는 날카로운 눈매의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정윤서, 전직 검사 출신의 유명 변호사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남성은 다른 둘보다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정성우,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였어요. 세 사람은 영정 앞에 서서 묵묵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아버님 모습이 많이 변하셨네요. 정우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정윤서가 물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10년도 더 된 것 같아. 정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영정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은 오랜 세월 쌓인 복잡한 감정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정만수 씨 자식들이라고요? 맞아요. 큰아들은 판사고 딸은 변호사, 막내는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대단한 자식들이 있었는데 왜 노인네가 혼자 저렇게 고독사했을까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전과자 노인의 장례식에 판사, 변호사, 의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장례식장의 작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우현은 이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판사로서 그는 늘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이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장례 절차는 제가 다 챙겼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다가와 정중히 말했습니다. 고인의 유품은 저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윤서가 먼저 유품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로서의 냉철함으로 상황을 직시하려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경찰이 발견한 스크랩북과 사진첩, 그리고 몇 가지 개인 소지품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윤서가 스크랩북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거 나 관련된 기사들이야. 정우현과 정성우도 다가와 각자의 이름이 적힌 스크랩북을 확인했습니다. 정성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모으고 계셨다니. 정성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인은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고 장례 비용도 통장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라고 합니다. 장례 지도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분들에 따르면 고인은 최근 몇 년간 거의 혼자 지내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던 정우현의 턱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달 보내던 생활비를 떠올렸습니다. 분명 충분한 금액이었을 텐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초라한 곳에서 살았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장례식 이후 절차에 대해 의논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화장하겠습니다. 정우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골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정윤서와 정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내일 오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우현이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세 남매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부러워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절차를 마친 세 남매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테이블을 감쌌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이 이렇게 마주 앉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네. 정성우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했습니다. 정우현은 그저 커피잔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생각나니?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우리 때리던 날들. 갑자기 정우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어렸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나는 다 기억해.
정윤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안 날 리가 있겠어? 나도 중학생 때부터는 다 기억해. 엄마가 병원에 실려가던 날도. 정성우는 머그잔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구치소에 가신 것만 기억나. 그때부터 학교에서 전과자 아들이라고 놀림받았어. 세 남매는 잠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어린 시절 그들의 집은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정만수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고 어머니와 아이들은 그 희생양이 되곤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하루는 내가 법대 시험 준비한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 취해 들어오셔서는 책을 다 찢어버리셨어. 정우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날 나는 결심했지. 절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정윤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서 법조인이 됐어.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 정성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의사가 된 이유가 엄마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어. 더 일찍 병원에 갔다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은 어린 시절을 극복하며 성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자신들의 삶에서 지워왔습니다. 난 판사가 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꿨어. 정우현이 말했습니다. 정만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내 판결에 영향을 줄까봐 두려웠거든. 정윤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검사 임용될 때 가족관계를 최대한 숨겼어. 배경조사에서 아버지 전과 기록이 나오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정성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교수 됐을 때 방송에 몇 번 나왔는데 혹시 아버지가 나타나실까봐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의 통장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 매달 생활비를 보내왔습니다.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매달 보냈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정우현이 말했습니다. 나도 명절마다 추가로 보냈어. 전화도 몇 번 했고. 정윤서가 덧붙였습니다. 정성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본 적이 없잖아. 몇 년 동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자신에게 말해왔습니다. 돈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자신들의 삶에서 지우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할수록 아버지와의 거리는 멀어졌어. 정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와 무관한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 정우현이 말했습니다. 정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보낸 돈으로 더 나은 곳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허름한 반지하에서 살았을까? 세 사람은 답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보낸 돈은 아버지에게 자식들의 얼굴을 대신하는 차가운 대체물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정우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세 남매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남매는 아버지의 반지하 집을 정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우현이 열쇠로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방은 깨끗했지만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네. 정윤서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성우는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얼마 되지 않는 음식들이 있었고 싱크대는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병원 방문 일정이 꼼꼼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셨나 봐. 병원 다니신 기록이 많아. 정성우가 달력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정우현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경찰이 전달한 유품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현은 상자를 열고 그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정우현이 낡은 가계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계부를 펼치자 꼼꼼한 글씨체로 기록된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세 남매의 송금 내역과 지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월 15일 우현이 변호사 개업 축하 케이크 3만 원. 정우현이 한 줄을 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정윤서가 다가와 가계부를 넘겨보았습니다. 4월 8일 윤서 판사 임명기사 오려붙임. 액자 구입 2만 5천 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성우도 가계부를 보았습니다. 12월 3일 성우 교수 TV 출연 5분. 눈물 나. 녹화 테이프 구입 5천 원. 세 남매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계부에는 그들이 보낸 돈으로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의 대부분은 그들과 관련된 물건을 사는데 쓰였습니다. 신문 구독료, 그들이 출연한 TV 프로그램을 녹화하기 위한 테이프 구입비,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작은 케이크 비용까지.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돈을 쓰셨다니. 정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성우는 다른 유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반쯤 쓰인 편지였습니다. 이건 편지인가 봐. 우리에게 쓰신 것 같은데. 정성우가 말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한 세 남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우현, 윤서, 성우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언젠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야. 우선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하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란다. 정우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릴 적 너희에게 상처 준 기억들, 아직도 내 가슴을 찢어놓는구나.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후로 30년 넘게 술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 너희가 내게 등을 돌릴 때도 이해했다.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정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너희 인생에서 지워진 이름이지만 너희는 내 생의 전부였다. 마지막 문장을 읽은 정성우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현은 스크랩북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보니 그 안에는 단순한 신문 기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 기사마다 아버지의 꼼꼼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현이 판결, 정의롭고 현명하다. 아들이 자랑스럽다. 윤서, 약자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가 되었구나. 내 어머니가 보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성우의 의술,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을까.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다니. 정성우는 벽장 속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세 남매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그려준 그림들과 편지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정성우가 9살 때 쓴 편지였습니다. 아빠, 빨리 나와서 집에 오세요. 사랑해요. 정성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보냈던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에서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세 남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좁은 골목길. 이곳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정우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세 남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는,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깊은 후회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현은 휴가를 내고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재판장으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감정을 억누르는데 익숙했지만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은 그의 단단한 방어막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체구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정만수 씨 아들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옆 동네에 사는 김복래라고 합니다. 만수 씨와는 20년 넘게 알고 지냈어요. 정우현은 김복래 할머니를 방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수 씨가 갑자기 가셔서 장례식에도 못 갔네요. 옛날 허리 다쳐서 멀리 못 가거든요. 정우현은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노인정에서 만났죠. 만수 씨가 나이 드신 분들 도시락 봉사 오셨거든요. 정우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사요? 그럼요. 30년 넘게 매주 오셨어요. 술은 한 방울도 안 드시고 그냥 봉사만 하셨지. 정우현의 손에서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30년이면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나온 시점과 비슷했습니다. 저희가 알던 아버지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김복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만수 씨가 젊었을 때는 성격이 난폭했다고. 하지만 제가 알던 30년 동안은 정말 다정하고 온화한 분이셨어요. 정윤서와 정성우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불려왔습니다. 세 남매는 김복래 할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변하셨다고요? 정윤서가 물었습니다. 네, 만수 씨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큰 실수를 했는데 이젠 그걸 갚아나가는 중이라고요. 정성우는 아버지의 달력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엔 병원 방문 날짜뿐만 아니라 노인정 봉사, 복지관 배식 도움이라는 메모도 빼곡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셨다면서요? 정성우가 물었습니다. 김복래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부터 많이 안 좋으셨어요. 폐가 안 좋다고 하셨죠. 병원에도 몇 번 가셨는데 애들한테 폐 될까봐 그냥 집에 돌아오셨다고 하셨어요. 정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알았더라면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분이셨단 말인가요? 정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 씨는 여러분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판사가 됐다. 우리 딸은 변호사다. 막내는 의사다. 계속 그 말씀만 하셨지. 정우현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허름한 곳에서 사셨을까요? 저희가 매달 돈을 보냈는데. 김복래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만수 씨가 그러셨어요. 자식들이 보내주는 돈은 대부분 기부하신다고. 내가 쓸 것은 얼마 안 된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죠. 세 남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낸 돈으로 아버지는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만수 씨가 재작년에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때 자식분들께 연락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결국 포기하셨죠. 애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정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가 TV에 출연했던 때가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의사로 성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병을 혼자 견뎌냈던 것입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노인정 사람들이 많이 오지 못했네요. 다들 거동이 불편해서요. 만수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다들 많이 슬퍼했어요. 김복래 할머니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만수 씨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혹시 내가 갑자기 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죠. 봉투 안에는 3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 정우현, 정윤서, 정성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이해하셨죠.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했으니 그들이 나를 미워해도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김복래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만수 씨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진짜 어떤 분이었는지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떠난 후 세 남매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참모습에 대한 깊은 후회와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난 세 남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우현은 자신의 차 안에 홀로 앉아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쳐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우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자랑스럽다는 것이다. 판사가 된 너를 보며 내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어릴 적 내가 준 상처들 정말 미안하구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내가 집을 떠난 후 나는 완전히 변했다. 술을 끊었고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내가 판사가 되어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도 조금씩 구원받는 기분이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해한다. 그래도 내가 알아주었으면 한다. 아버지는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항상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정우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수많은 범죄자들을 재판하며 그들의 반성과 변화 가능성을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의 모습만을 기억하며 아버지를 단죄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가장 불공정한 판사였나 보다. 정우현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의 49제를 준비하기 위해 세 남매가 다시 모였습니다. 정우현은 어느 때보다도 침착해 보였지만 그의 눈 밑에는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 정윤서가 물었습니다. 지난 15년간 내가 다룬 모든 사건들을 생각해봤어. 정우현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전과자들의 재판. 나는 늘 그들에게 엄격했어.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정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응급실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났어. 그들을 치료하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경멸이 있었어. 정윤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변호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대변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변화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네. 자신들이 추구해왔던 가치와 아버지에게 보여준 태도 사이의 모순에 세 남매는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사찰에 도착한 세 남매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법당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김복래 할머니가 노인정 사람들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우리 노인정의 기둥 같은 분이셨어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매주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오셨죠. 자식분들 이야기를 참 자랑스럽게 하셨어요. 다른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 남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 그들이 외면했던 아버지의 변화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법회가 시작되기 전 정우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정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우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우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벌을 내렸지만 정작 제 아버지에게는 가장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우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항상 감정을 억누르던 그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법을 지킨다고 믿었지만 정작 내 아버지 앞에선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를 믿지 않았고 용서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정우현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보내신 편지에는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아버지라는 것을. 정윤서와 정성우도 일어나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남매는 오랫동안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당에 모인 사람들도 이 모습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남매가 세상에서 얻은 성공과 명예는 이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자식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늦게 깨달아 정말 미안합니다. 정우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제 삶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아버지의 영정 속 정만수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식들의 용서와 이해를 드디어 받았다는 듯이 아버지의 49제가 끝난 후 세 남매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들고 한적한 산자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했던 장소를 찾았습니다. 김복래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정만수는 이곳의 전망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여기 자주 오셨대요. 저 멀리 서울 전경이 보이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생각하셨다고 해요. 정성우가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준비해온 작은 돗자리를 펴고 그 위에 아버지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산 아래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성공을 이룬 도시였죠. 이런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셨구나. 정윤서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정우현은 준비해온 편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버지 영전의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각자 편지를 준비했어. 세 남매는 아버지의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우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판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죄와 벌을 저울질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에게는 가장 가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화의 기회도 주지 않고 오래된 죄만으로 아버지를 단죄했습니다. 정우현의 목소리는 평소의 권위 있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앞에 선 한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늘 증거에 기반한 판단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는 30년 전의 기억만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아버지의 변화와 노력은 전혀 보지 않았죠. 제가 믿어온 정의의 원칙을 아버지에게만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우현은 손에 든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단죄만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을 믿는 것임을. 아버지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남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윤서가 나섰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목소리도 이날만큼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가해자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늘 모든 사람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인 저는 아버지를 변호하기는커녕 가장 냉혹한 검사가 되어 아버지를 단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스크랩북을 보며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승소 소식을 기뻐하셨겠지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위해 단 한 번도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변화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우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의사인 그는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의사가 되어 많은 생명을 살렸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환자를 살리면서도 아버지의 통증은 외면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을 아버지에게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성우는 아버지의 병원 진료 기록을 조사했었습니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과 치료를 거부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을 때 아버지는 가족이 없다고 대답하셨더군요. 사실은 의사인 아들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아버지의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정성우는 마지막 문장을 읽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 저는 매일 환자들에게 가족의 지지가 치료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제 아버지에게는 그 지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세 남매의 고백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의 변론이나 법의학적 진단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진심을 다해 아버지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남매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전망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지키겠습니다. 정우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고를 바람에 날렸습니다. 정만수의 흔적은 그가 사랑했던 도시 위로 흩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만수 법률구조재단의 개관식이었습니다. 정우현은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아버지 정만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많은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정우현의 목소리는 법정에서보다 더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판사의 위엄이 아닌 한 아들의 진심을 담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정의를 추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제 아버지에게는 불공정했습니다. 이 재단은 제 아버지의 이름을 기리며 제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정만수 법률구조재단은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단체였습니다. 전과자들에게 법률 상담, 직업 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었습니다. 정우현은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출연했고 여러 법조인들의 참여도 이끌어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의 다른 한 구석에서는 정윤서가 가족회복 무료 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한 상담 및 중재 공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 가정폭력의 가해자였습니다. 정윤서가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화했고 우리 가족은 그 변화를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가족관계의 회복을 돕고 누구에게나 변화의 기회가 있음을 믿는 공간입니다. 정윤서는 자신의 로펌 일을 줄이고 상담소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처럼 승소만을 위한 변호사가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돕는 중재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정성우가 정만수 노인의료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무상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고 특히 말기 암 환자들에게 호스피스 케어를 지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폐암 말기였지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홀로 싸우셨습니다. 정성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병마와 홀로 싸우지 않도록 모든 환자에게 가족 같은 지지와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직접 설계한 정만수 기념관에는 아버지가 30년간 모아온 스크랩북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세 남매의 성공 스토리뿐만 아니라 정만수의 봉사활동과 변화의 여정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기념관 로비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만수의 방이라 이름 붙은 이 공간은 아버지가 살았던 반지하 단칸방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버지가 사용하던 소박한 가구들과 세 자녀의 사진, 그리고 스크랩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현은 가끔 이 방에 들어와 앉아있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제 재판에서도 범죄자들에게 더 많은 이해와 두 번째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정윤서는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게 법적 승리만이 아닌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위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가정 문제를 다룰 때는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정성우는 병원에서 환자를 대할 때 늘 그들의 가족 상황을 살폈습니다. 환자가 혼자라면 병원의 지원 시스템을 연결해 주었고 그 자신이 직접 찾아가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세 남매는 매년 아버지의 기일에 함께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지만 그들은 점차 아버지가 봉사하던 노인정과 복지관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만수 씨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김복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니. 세 남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성공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5년이 지난 어느 봄날 세 남매는 아버지가 좋아했던 그 산자락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정우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나아졌나요? 봄바람이 세 남매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버지의 대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우현, 정윤서, 정성우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공한 판사, 변호사,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세 자녀였을 뿐입니다. 아버지 정만수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지워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법을 지킨 세 자녀들은 비로소 아버지에게 정의로워졌고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